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LS전선과 대한전선이 최근 특허권 분쟁을 벌인 데 이어 경영권 분쟁 가능성까지 커졌습니다. 미래 먹거리인 해적 케이블을 둘러싸고 주도권 전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의 종지부를 찍은 한미약품그룹이 전문 경영인 체제를 선언했습니다. 한미약품그룹은 전문 경영인과 대주주가 조화를 이루는 선진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LG생활건강의 캐시카우로 불렸던 코카콜라 음료가 제로 열풍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실적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음료는 주류 시장 진출로 활로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노조와의 임금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오늘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일각에선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LS전선과 대한전선 간 분쟁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최근 특허권 분쟁에 이어 경영권 분쟁 가능성까지 커진 가운데 미래 먹거리인 해저 테이블을 둘러싼 공방까지 전선 시장을 둘러싼 주도권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국내 전선업계 1, 2인 LS전선과 대한전선. 특허권 분쟁이 지배구조 다툼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6개월간 진행된 특허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LS전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LS전선이 승기를 잡았지만 대한전선의 모기업인 호반이 LS 지분을 사들이며 장외전을 예고한 겁니다. 호반그룹은 단순 투자라지만 지분 매입은 LS를 향한 공세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상법상 지분 3% 이상을 확보하면 언제든 장부나 서류 열람 청구, 임시주총 소지권 등으로 회사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선 양사의 신경전 이면에는 미래 먹거리인 해저 케이블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1조 원에 달하는 서해안 송전망 사업을 앞두고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현재 경찰은 LS전선의 해저 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가 대한전선에 유출됐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상반기 수사 결과가 나올 전망인데 의혹이 현실화되면 대규모 소송전은 불가피한 상황. LS전선이 해저 케이블 설비와 기술 개발에 수조 원을 쏟아부은 만큼 대한전선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국가 입찰 사업인 만큼 기술 유출 등 페널티를 받게 되면 시장 주도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 LS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그동안 지분을 모아온 호반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경영권 분쟁의 종지부를 찍은 한미약품그룹이 전문 경영인 체제를 선언했습니다. 한미약품은 오늘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전문 경영인과 대주주가 조화를 이룬 경영체제를 완성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진민현 기자입니다. 한미약품그룹이 오늘 주주총회를 열고 경영권 분쟁 종식을 알렸습니다. 주총에서는 최인영 사내이사, 김재규 기타 비상무이사, 이영구 사회이사 등을 선임하는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올해 완전히 달라진 한미약품을 보여드릴 것을 주주들에게 당부드리고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성과를 위한 연구를 통해 구체적 성과를 내며 높은 주주 가치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한미약품에 이어 진행된 한미사이언스 주총에서는 송영숙 회장의 후계자로 지목받는 임주연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이 지주사 이사회의 재입성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고 임성기 창업주의 배우자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은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했습니다. 한미약품그룹은 전문 경영인과 대주주가 조화를 이루는 선진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 이날 송 회장은 입장문에서 한미약품그룹에 더 이상 분쟁은 없다며 선진적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송 회장은 한미약품그룹의 글로벌 제약사 머크의 사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고 주주는 자기 지분만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전문 경영인과 대주주가 조화를 이룬 새로운 경영체제를 도입한 한미약품이 경영권 갈등으로 멈췄던 성장 시계를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진민현입니다. 한때 LG 생활건강의 대표적인 캐시카우로 불렸던 코카콜라 음료 사업이 최근 몇 년 사이 실적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제로 열풍 속 탄산음료 시장이 건강한 음료 위주로 재편되는 상황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한때 LG 생활건강의 캐시카우로 불렸던 코카콜라 음료가 몇 년 새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가 인상 압박에 따른 가격 부담, 시장 경쟁 심화, 더 나아가 국내 음료 시장이 제로 탄산 위주로 재편되면서 코카콜라 음료가 상대적으로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7년 LG 생활건강은 한국 코카콜라와 계약을 맺고 코카콜라 제품을 단독으로 제조, 판매, 유통해 왔습니다. 자회사 코카콜라 음료는 LG 생활건강의 영업이익의 40%가량을 차지하는 등 전체 수익성을 뒷받침할 만한 핵심 사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코카콜라 음료의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LG 생활건강의 영업이익의 경우 5.7% 줄어든 4,590억 원을 기록했는데 하락 원인으로 음료 사업 실적 부진이 꼽힙니다. 같은 기간 음료 부문 영업이익은 1,6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9%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수익성 악화로 코카콜라 음료는 지난해 말 영업 물류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LG 생활건강의 코카콜라 음료 인수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코카콜라 음료 사업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제로 열풍이 꼽힙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글로벌 제로 탄산음료 시장은 연평균 7.3%씩 성장해 지난 2020년 1,253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2,435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무설탕 제로 칼로리 제품이 각광받으면서 단순히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를 넘어 음료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열리게 된 상황. 코카콜라 음료는 제콕이라는 즉석 음용 주류를 출시하며 주류 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활로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현대제철이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노조와의 임금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오늘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철강 관세 위기에 중국과 일본의 저가 제품 유입 등 상황이 어려운데 노조는 파업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부에선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서강현 사장은 뭐 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현대제철 노조가 오늘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총파업은 이날 하루지만 무기한 총파업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 노조는 지난 1월 20일부터 2달 가까운 기간 부분 파업, 일시 파업 등 게릴라성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파업의 강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업황 속 미국의 철강 관세 위기와 일본과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까지 녹록치 않은 상황. 현대제철 노사의 임금 협상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현대제철은 어제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에 따라 루이지애나주에 270만 톤 규모의 전기제철소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조 입장에선 미국 공장이 건설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제철은 이날 전사 희망퇴직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 50세 이상 일반직, 연구직, 기술직이 대상입니다. 파업과 직장 폐쇄란 초강수를 두며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현대제철. 일부에선 서강영 현대제철 사장의 책임론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했냐는 겁니다. 한편 경제계에선 현대제철 사태가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여파로 미국 공장 러시로 이어질 경우 우리 경제 전반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국책은행인 IBK 기업은행과 농협에서 총 2천억 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부당대출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기업은행에서는 부당대출을 내부적으로 인지했지만 은폐 축소 시도 정황이 드러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국책은행 IBK 기업은행에서 대규모 부당대출과 은폐 축소 시도 정황이 적발됐습니다. 14년간 기업은행에 다녔던 A씨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며 2017년부터 7년간 대출 관련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해 자신의 배우자, 기업은행 임직원 등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785억 원 규모 부당대출을 받은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포함해 감독당국 검사 과정에서 기업은행에서는 총 882억 원에 달하는 부당대출 실행 사실이 드러났고 2월 말 기준 부당대출 잔액 535억 원 가운데 17.8%가 부실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지난해 9월에서 10월 A씨에 대한 제보 등을 받아 자체 조사에 들어가면서 부당대출 금융 사고를 인지했지만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사고 은폐 축소를 시도하며 조직적인 검사 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오늘 김성태 은행장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감사 자문단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민간 시중은행이 아닌 국책은행에서 벌어진 금융사고란 점에서 비판이 거셉니다. 농협조합에서는 2020년부터 5년간 1,083억 원 규모 부당대출이 금감원 검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해당 농협조합에서는 10년 이상 조업 등기 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 B씨가 조합 임직원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해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적발된 겁니다. 금감원은 농협조합이 매매계약서 등에서 이상 징후가 있었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하게 진행하며 부당대출 규모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전직 은행원이 연루된 부당대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데 어제 신한은행 여의도 지점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주요 건설사들의 도시정비 수주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위 10대 건설사 중 1분기에만 7개 건설사가 수주에 성공했는데요. 하반기 압구정과 성수 등 주요 사업장 수주를 앞두고 실적 쌓기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SK에코플랜트는 수주 소식을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1분기 주요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수주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 수주액은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수주액이 3조 원대였던 것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삼성물산은 누적 2조 5천억 원대의 정비사업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수주 실적이 3조 6천억 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겁니다. DLENC와 포스코 ENC, 롯데건설도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고 현대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도 1조 클럽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반기 압구정, 성수 등 대형 사업을 앞두고 실적을 쌓으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SK에코플랜트는 아직 수주 소식을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용산 청파 1구역과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과 같은 수도권 우량 사업지만 점 찍어두고 해외 건설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수주와 비슷한 규모를 목표로 잡았으며 신사업인 반도체 종합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 잇따른 사고에 우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찬바람이 불던 코스피에 온기가 돌면서 우리 증시에도 봄이 오는 분위기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레거시 반도체 업황이 조기 안정화 조짐을 보이면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 유입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지수 영향력이 큰 대장주들이 살아나면서 코스피도 2600선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들어 지난 25일까지 12.4% 올랐고 SK하이닉스는 19.6% 상승했습니다. 이 기간 코스피도 10.2% 뛰었습니다. 반도체주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상장지수 펀드 수익률도 준수합니다. 같은 기간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는 30.2%, 타이거 반도체 탑10 레버리지는 26.7% 올랐습니다. 소울 반도체 전공정과 소울 반도체 후공정도 각각 20.7%, 14.7%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유입도 주가 상승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를 10조 원 넘게 팔아치우며 줄곧 매도세를 유지했던 외국인들이 최근 이 종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2,569억 원 순매도했던 외국인들은 이달 1조 3,234억 원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기관도 이달 205억 원 담았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3월 코스피 상승의 75%를 반도체가 이끌고 있다며 2017년 1분기 반도체 상승 반전과 유사한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안입니다. 국내 네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보험회사도 합류합니다.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제4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막차에 올라탔는데요. 흥국생명과 화재의 참여로 보험까지 아우르게 된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도아 기자입니다. 제4 인터넷 전문은행 신청 마지막 날인 오늘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 합류했습니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신용데이터는 보험사와 디지털금융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서비스의 확장성과 경험의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와 K뱅크, 토스에 이은 네 번째 인터넷은행에 도전하는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 한국소호은행은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은행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를 비롯해 은행 5곳과 증권사, 카드사 등 자금력을 가진 금융사와 IT 기업들이 참여한 소호은행 컨소시엄. 여기에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까지 동참하면서 소상공인의 다양한 금융 니즈에 부응하는 맞춤형 금융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금융상품의 위험 관리와 보장 서비스 등을 연계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미래 위험에 대한 대비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인터넷은행 진출 리딩 보험사가 된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이번에 한국소호은행이 최종 인가를 받게 되면 소상공인 전용 보험 시장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소호은행이 소상공인 특화금융을 내세운 만큼 자영업자 대상 보험과 대출 특화 상품이 다양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배달과 음식점, 미용실 등 업종별 맞춤 보험과 소상공인 상해 및 재해 보험 패키지 등 보험사들의 먹거리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과의 융합을 통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까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와 금융감독원 심사 등을 거친 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창업자의 엇갈린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오늘 양사가 나란히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네이버에선 이해진 창업자가 7년 만에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하며 새로운 경영 국면을 맞게 됐고 카카오는 김범수 창업자의 퇴진에다
노조 갈등까지 맞물리며 쉽지 않은 앞날을 예고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이해진 창업자가 복귀하며 새로운 리더십이 열린 가운데 창업자 부재와 노조 갈등 등의 과제를 더하는 카카오는 이사회 진용을 재정비하고 경영 전략을 재점검했습니다. 네이버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그린팩토리에서 열린 제26기 정기주총에서 이해진 창업자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 창업자는 글로벌 투자 책임자로 활동했는데 이를 내려놓고 약 7년 만에 이사회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주총 이후 열린 이사회에선 곧바로 이 창업자가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번 주총에서는 최수연 대표이사의 연임도 결정됐습니다. 지난 임기 기간 동안 안정적인 경영을 보여준 최 대표는 앞으로는 더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사업 전개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오는 2028년까지 3년 더 네이버를 이끌게 됩니다. 최수연 2기 리더십이 열린 가운데 이 창업자의 복귀가 더해지면서 인공지능 등 핵심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카카오도 오늘 제주 본사에서 주총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총에선 신종환 카카오 최고 재무책임자의 사내이사 신규 선임, 김선욱 변호사의 사회이사 선임 등을 포함한 주요 안건이 모두 가결됐습니다. 카카오는 CFO의 사내이사 선임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만들고 재무적 의사결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 특히 카카오가 비효율 사업 정리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재무적 의사결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이번 주총에서는 카카오를 둘러싼 리스크에 대한 정신화 대표의 발언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카카오는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콘텐츠 CIC 분사 계획 발표 이후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 정 대표는 주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매각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분사는 구조 조정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진에어 여객기가 허가받지 않은 다른 활주로로 착륙한 준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쯤 일본 삿포로에서 출발한 진에어 LJ312 편이 같은 날 오후 5시 35분 김해공항 18L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이 여객기가 착륙을 허가받은 활주로는 18R이었는데 전혀 다른 활주로에 착륙한 겁니다. 당시 김해공항에서는 에어부산 소속 여객기가 이륙을 위해 18L 활주로를 향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관제사가 진에어 LJ312 편의 착륙 직전에 항공 준사고 상황을 인지하고 에어부산 여객기의 활주로 진입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공 준사고는 안전 운항에 지장을 끼치지만 항공사고로 발전하지 않은 사건을 말합니다. 이번 사건은 조종사 착각으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부에 바로 보고했고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